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62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3차 유행 정점을 지나 하향세로 돌아선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진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수도권의 주요 상황들 살펴보죠. 유민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특별상황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약 1시간 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562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모두 536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1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189명, 인천은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경남에서 42명이 확진됐고 부산 35명, 경북에서도 2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종과 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네, 아직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망자나 다른 지표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20명 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도 37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에다 기저질환까지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가 300명대 후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당분간 사망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21년 2주차 환자 발생은 5,413명이었으며 이 중 병원,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554명,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524명이 발생하여 여전히 집단 발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는 1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148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규모도 2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확진자 규모도 일단 감소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집계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역시 양천구 요양시설 관련해서도 2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환자는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확진자가 확실히 줄었지만 여전히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임시병원을 만들기로 했다던데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서울재난병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늦어도 3월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비용 부담, 의료진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히 매일매일이 고비였던 이번 겨울엔 중증 환자 전담병상 하나하나가 정말 시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재난병원이 48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네, 이른 시일 안으로 병원이 운영을 시작해서 중환자 치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자치구 소식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랑구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중화동에 있는 백두산 자수정 사우나 남탕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황학동에 있는 우일식당에 이달 초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강동구는 명원초등학교에서 교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 진행 사항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상황실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검사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562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째 50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한 25명 정도 늘었고요. 그제 451명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 100명 수준 늘었는데 그때는 검사 건수가 적어서 적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수목금토를 감안하더라도 500명대 중반에서 많으면 600명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따져보게 되면은 확실히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은 하향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번 주 주말까지가 지금 2.5단계거든요. 아마 단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세 단계가 적용이 되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다소 또 약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이 단기간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900명에서 1,100명대 박스권에서 이제 그 박스권이 좀 내려와서 한 600명대 언저리에서 새롭게 형성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새로운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100명만 나와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500명 정도 나오더라도 야 이거 안정화된 것 같다 이럴 정도로 거의 얘들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00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500명이 관리가 안 될 때는 순식간에 다시 불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은 맞지만 500명도 여전히 많은 거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계속 협조해 오신 대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얘기 나누려다가 못 나눴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WHO에서는 올해 집단 면역이 형성하는 게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암울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이 발언의 내용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WHO는 개별 국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구촌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구촌 중에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일부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해서 아무래도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제3세계 국가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백신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로 봐서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계속 WHO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들이 도와야 된다. 부유한 나라만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가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지구촌 전체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하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별 국가를 보더라도 개별 국가가 접종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접종이 다소 늦은 국가가 있고 한 국가만 보더라도 물량 확보라든지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국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당장 접종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집단 면역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구간에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면서 동시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WHO가 얘기하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집단 면역을 상대적으로 빨리 형성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집단 면역이 늦게 형성되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구촌은 교류를 해야 하고 그 이유가 뭐 비즈니스 목적이라든지 공부가 됐든지 여행이든지 앞으로 점점 이런 게 활성화가 될 텐데 집단 면역이 형성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교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빨리 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갔다가 재입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했는데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 중에
그 국가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거나 상당한 수준이 되었을 경우에는 양자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특별 입국 절차, 그러니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백신을 맞은 사람, 전체적으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 수가 적을 수 있어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시설 격리가 되었던 자가 격리가 되었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실 경우에는 나갈 때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이제 양자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보다 더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우리가 정한 조치,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경우니까 자가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네.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그 직전 한 주에 833명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574명에서 413명으로 비수도권은 259명에서 180명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개별적인 감염 사례가 약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은 주로 모임이나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경우 11월에 빈번하였던 실내 체육시설, 학원, 사우나 등의 집단 감염은 크게 줄었고 현재는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는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 약 4% 정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의 반전 추세는 모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 도입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2월까지는 최대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유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야 생업에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심스럽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금주까지는 모든 사적인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고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와 주말의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던 검사량이 다시 회복하며 엊그제와 어제 약 10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8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7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폭설과 한파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열흘째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중환자와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할 수 있는 거점 전담병원 11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226병상, 수도권 110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37병상, 수도권 89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3,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행의 재확산 등에 대비하여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203명, 간호사 1,363명, 간호조무사 272명, 임사, 병리사 등 450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선별검사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1,173명을 포함하여 교정시설에서는 현재까지 1,22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산밀 환경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홍거실 위주의 밀집 환경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 확진 시 정원 대비 약 117%로 감일 수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층 건물로서 층간 이동 시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밀접 접촉하게 되며 환기에도 취약한 밀폐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한편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며 정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기관별로 사전에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계획 등을 수립하여 준비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교정본부, 법무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여 중앙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접촉자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환기 기능이 우수한 방충망으로 변경하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자 등에 대한 조기 가석방 등을 통해 수용 밀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1인당 수용 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사법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총 434명을 수사하여 22명을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흥시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에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는데 여러분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브리핑에 앞서서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눈 부분이 집단면역과 관련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제 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국가 간의 교류를 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국민일지라도 PCR 음성 확인서라든지 자가격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 그럴 경우에는 백신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비자 그러니까 여권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보호 효과라든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일 격리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국가가 통째로 협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백신 여건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예. 백신 여건과 관련 어떤 나라는 접종을 했고 어떤 나라는 접종을 네네. 안 했고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로 협의하기보다는 또는 다자로 협의하기보다는 양자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또는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독일, 우리나라와 영국 이런 사이로 이렇게 양자 간에 이제 백신 접종이 유사한 수준에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이 백신 여건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간 이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그런 동기유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우리도 이런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 양이 5,600만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가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백신의 추가 도입이 상당히 진척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함께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백신의 양과 종류를 늘리려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성, 두 번째는 면역 지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과 관련해서 만일에 혹시 어떤 백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백신은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600만 명분을 확보를 했지만은 얼마든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확보한다. 두 번째는 면역 지속 기간이거든요. 면역 지속 기간이 만일에 생각보다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접종을 맞은 분들은 올 겨울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더 맞게 될 경우에는 보통 같은 백신을 접종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그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는 또 뭐 화이자나 모더나를 그렇습니다. 맞아야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면역 지속 기간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먼저 맞았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추가 도입을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는 안전성 때문에, 두 번째는 면역력 지속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노바백스와 계약을 앞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노바백스는 효능이 어떻습니까? 노바백스는 완전히 전통적인 백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전통적인 백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돌기 단백질을 곤충세포 SF9이라고 하는 곤충세포에서 이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대량으로 만든 단백질을 정제를 해서 어떤 조건에 두게 되면은 이게 어떤 구조를 만듭니다. 나노 입자 같은 구조를 만들거든요. 이 나노 입자 같이 만든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게 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역 증강제를 같이 섞어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한 달 간격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작용은 다른 백신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아직 종결을 못해서 예. 긴급 승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때문에 다소 도입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는 상당히 괜찮고 전통적인 백신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괜찮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콜드 체인이 2도에서 8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이나 얀센 백신, 또 노바백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하고는 콜드 체인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도입이 되면은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노바백서를 아마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도입이 되는 백신들이 종류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무료 접종을 한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료 접종이 아닌데도 내가 선택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선택을 못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의료진 이런 분들이 먼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먼저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는 무조건 화이자 백신을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7, 8월이나 돼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만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도입되는 백신도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백신을 맞겠다. 그러면 이 전체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 도대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첫째, 무료로 백신을 접종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세 번째는 도입이 되는 백신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없고 거기에 맞춰서 백신 접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선택권이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나는 이거 내가 맞고 싶어하는 백신이 아니야. 난 안 맞을게라고 떼쓰는 분이 만약에 계시면 어떡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백신을 못 맞게 될 경우에는 최후순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다른 백신을 맞고 나서 예. 이분이 아마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그런 아마 최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어린아이, 특히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선뜻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량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국가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남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 그것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떤 국가가 먼저 실시를 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위험에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도 큰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후순으로 밀어놨다가 다른 국가들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아마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고 가정이 되면 18세 이하는 접종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당국이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끝으로 치료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가 기존의 항체 치료제보다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오늘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정확히 데이터가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결과가 좋다 이런 공개를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상당히 큰 회사고 국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외국계 제약 회사들이 만든 동일한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좀 더 결과가 좋아 보인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하면 백신과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면 어떤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결과들이 발표가 될 것이니까 또 한번 묶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원금 200만 원인데 사실 어떤 곳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직전에 지급했던 또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일종의 버티기 지원금, 생존 지원금입니다. 이제 1차 때와는 다르게 이제 특별하게 한정을 했죠. 이제 선별로서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당초 2차 때부터 더 힘들었던 분들에게 더 두텁게 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걸 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또 연매출 4억 원 이하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고용 취약계층 하게 됐었는데 일단 도움이야 되겠죠. 뭐 어쨌든 지급이 되니까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반응들을 좀 보면 감사하고 고맙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본 피해에 비해서는 이제 좀 싸늘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형평성, 공정성 논란, 특히 집합 금지라든가 예. 이제 집합 제한에 있어서 일부 좀 반발들, 방역 저항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되는 게 우선순위일 텐데요. 네. 자, 이런 그 나라의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 세금을 써서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유럽이라든가 특히 뭐 독일, 과거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훨씬 크죠. 뭐 1,000만 원 단위가 예. 지급이 되니까요. 근데 잘 보시면 그때 그들 또 현재 지금 유럽 상황은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도 안 갔고요. 봉쇄가 3단계가 아닙니다. 3단계 가고 그다음 봉쇄인데 유럽은 바로 그 봉쇄 단계에 와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액수가 이제 컸을 수가 있다. 더 도움이 셌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생각이 가능하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이제 재정들에 있어서 굉장한 과감성 아마도 뭐 미국, 독일,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의 불씨를 꺼트리면 나중에 다시 집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내해야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또 아주 크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돈을 쓸 여력이 없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으로 보는 거죠. 예. 돈이라는 거야 어쨌든 우리도 국채 발행해서 뭐 언제 얼마든지 우리 정부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떤가? 실은 역설적이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이제 국가 부채, 정부 부채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뭐 선진국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GDP 대비, 국민들의 GDP 대비하는 이제 재정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뭐 특히 4%대 이것도 이제 3.5% 넘으면서 굉장히 뭐 흔들렸죠. 우리 기준이 깨졌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보면 적자 폭이 굉장히 적은 높네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나라들은. 이 대목에서는 그럼 우리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즉 재정을 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재 재정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곳은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획재정부 우리가 항상 보면 이 금고지기, 금고 관리하는 뭐 친구들이나 하다못해 동창회에서도요. 이 총무들은 깐깐하죠. 그게 현재 상황도 보지만 미래 부분에 닥칠 위험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당국,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런 양호한 재정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난 빚의 규모와 속도가 이제 크다라는 점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속도와 빚을 막 늘리게 되면 좀 이제 시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뭐 조금만 등수 떨어져도 왜 저러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재정을 더 풀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국제신용평가사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세계를 다 봐라. 재정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설명하는 부분. 또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특히 달러화 대비 이제 원화에 대한 뭐 파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근데 현재까지 너무나 다행히도 원화 강세, 원화 가치가 잘 유지되고 있죠. 외환보유고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아마 지금 기획재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전성이 높은데 왜 안 푸냐라고 하는 그 지적에 최대한 풀고 있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 목소리는 우리가 일단은 풀자, 이 위기를 넘어가자. 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선을 그었고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백신 플러스 코로나19의 방역 부분이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1차와 앞으로 2차, 3차가 달랐지 않았습니까? 1차 지원금은 큰 틀에서 보면 방역 플러스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성격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쉽게 이제 보편과 함께 이 경기 부양 지원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했다가 또 방역 무너지면은 이제는 진짜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4차를 할 때 보편으로 특히 액수도 상당히 1차 때보다 높여서 지급할 때는 앞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이 백신과 지금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백신을 놓고 큰 틀에서의 집단 면역도 올라오고 확진자 수도 떨어질 때 바로 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투여를 한다면 이제 재정이라는 게 경기가 떨어질 때보다 약간 올라올 때 딱 탔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뭐 재정 경제학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4차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 집단 면역과 코로나와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 액수도 이제는 뭐 1차 비교도 안 될 만큼 풀면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마지막 방역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고려가 없다면 상당히 정부 당국도 보편 지급, 특히 경기 부양을 활성화하려는 재난지원금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지만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과감하게 풀면 경기의 회복에 있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은 역시 백신 접종과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역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담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면 그때 푸는 돈은 정말 과감하게 쏟아내야 진짜 효과가 제대로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을 때 3천을 이제 뚫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약간 상승세를 멈추고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자,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례적인 부분이죠. 이제 3,100도 넘고 장중에 3,200도 그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실은 작년 코로나 때만큼 커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기도 한 건데 주가가 한 5% 올랐어요. 근데 그 5% 오르는 과정을 볼 때 1%, 2%, 3%, 4%, 5% 이렇게 올라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견조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가 같이 올랐어도 결과적으로는 9% 올랐다가 갑자기 이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6%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5%가 올랐다고 하면
이 상승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변동성 지수가 V-코스피가 작년 힘들 때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번 상승이 정말 잘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믿을 수 없는 약간 좀 위태로운 부분도 존재한다. 아마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게 이제 과매수, 네. 과열, 거품 국면까지도 오지 않았는가 또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